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이다연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루였나요? 아침부터는 비가 오고 또 단쌤 학교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오늘 함께 시험을 치렀는데 아침부터 느껴지는 그 친구들의 분위기를 통해서 오늘 시험 그다지 쉽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단쌤도 이 수험 생활을 쭉 돌이켜보면 딱 이맘때 6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나서가 가장 크게 슬럼프에 빠졌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 교사라는 꿈에 과연 다가갈 수 있을까? 자꾸 멀어지기만 하는 거 아닌가? 분명 하루하루 게으르게 살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자꾸 성적은 오르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절망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졸업한 제자들의 성적표를 쫙 보여주시면서 이거 봐라, 6월에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다. 결국 수능에서는 잘하게 될 거다. 하면서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들의 성적표를 보면서 나도 수능에 가서는 저렇게 잘 해내야지. 그래서 또 나와 같은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있는 후배들에게 희망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슬럼프를 극복하고 단쌤은 대학생이 되고 교사가 되고 또 이렇게 EBS에서 우리 친구들 앞에서 세계지리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단쌤의 모습이 우리 친구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거고 최고가 될 거고 잘 해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지금 아직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치렀고, 그래서 오늘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몇 개를 맞췄는지 몇 개를 틀렸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험 문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 얼마나 잘 준비해 왔는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디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지 이 학습의 방향성을 잡는 도구로 삼으면 오늘 시험은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단쌤이 우리가 만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디테일이 무엇인지 다 짚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해설 강의 맞춤 문제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쭉 따라와 주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꿈에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집 준비하고요.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전형적인 지도에 담긴 세계관을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 가나 지도의 특징을 그림의 ABC에서 고른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에서는 여기에 지도 이름이라도 알려줬었는데 역시 6월 모의평가답습니다. 이제 지도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자, 가의 지도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였고요. 조선시대 초기에 조선 건국을 알리고자 이렇게 세계 속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지도였죠. 그런데 지도의 중심에 보면 중국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중화 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나의 지도는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였는데요. 이 지도는 15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150년에 만들어진 지도가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중간에 사라지기도 했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대항해 시대에 이 지도를 복원한 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도에 보면 이렇게 뭔가 가로, 세로선과 비슷한 선들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선들이 바로 경위선을 나타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150년경에 이미 지구가 구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로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예에 해당하는 지도는 바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되겠죠. 그 다음 중국 중심 세계관과는 거리가 멀지만 경위선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는 지도 B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디테일이 무엇이냐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는 중화사상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선을요 실제보다 훨씬 크게 확대해서 그렸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주체적인 국토 인식을 볼 수 있다는 것 한 가지 더 기억을 해두시고, 자,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 경위선 개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 맞아요. 그런데 이 경선 위선의 개념이 굉장히 정확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그려져 있고, 그래서 지도의 외곽으로 갈수록 대륙이 확대되고 왜곡되어서 그려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 정도로 이 지도의 중요한 부분들 같이 정리해봤고요. 이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지리여행 블로그의 일부이다.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친구가 어디를 갔나 봤더니 사하라 사막 주변의 사헬지대에 속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건조기후 지역에 대한 걸 묻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곳은 급속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자, 사막화는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지속적인 가뭄, 이것이 바로 사막화의 자연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과도한 방목, 그리고 도시화, 개간, 이러한 인간이 무언가 해내는 것들이 바로 인위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기역은 지속적인 가뭄과 과도한 방목이 주요 원인이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고요. 최근에는 인위적인 요인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사막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레이트 그린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의 주된 활동은 나무를 심는 거죠. 여러분들 이름 속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거대한 녹색 장벽, 녹색 장벽이 바로 숲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숲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작지가 조성되고 사막화가 예방되고 또 해결이 되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여행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테헤란은요, 이란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도시에 도착을 했대요. 거리를 한참 걷다가 바드기르가 있는 이슬람교 신자의 집을 방문했대요. 그래서 테헤란, 이슬람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도 건조기후 지역이겠구나 하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바드기르는요,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시설, 천연 에어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기가 위에서 쭉 들어와서 이 냉각 탑을 지나면서 지하 수로 부분을 지나게 되면서 시원해진 공기가 이 실내를 깨끗하게 만들고 모래바람을 정화시키는 시설이고요. 바드기르에 대한 설명 맞죠? 자, 그 다음에 전통 요리를 대접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이 지금 건조한 기후 지역이고 이슬람교 신자의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여기서 돼지고기를 주 재료로 한 음식을 제공했다? 뭔가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슬람교 지역은 대부분 물이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돼지를 먹는 것을 금기시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고요. 그리고 5번, 지하 관계수로의 대표적인 예로는 카나트가 있다. 자, 이런 게 최근에 조금 어렵게 문제를 만드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숙지하고 있고 기본 개념과 관련된 용어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은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는요, 이렇게 다양한 기후 지역들 그리고 다양한 지형 지역들을 지금 섞어놓은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가나다라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과거에 빙하로 덮여 있었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인데요. 빙하가 최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모레인이라는 지형이고요. 그 다음 탑카르스트 지역은 이 탑카르스트와 관련된 키워드는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세요. 석회암. 이 지역의 기반암은 석회암이고 석회암의 주요 성분인 탄산칼슘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것을 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식은 물질의 성질이 아예 바뀌는 화학적 풍화의 일종이고요.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사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수변한 지역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석회암들이 용식되어서 사라지고 밀도가 높았던 부분들만 남아서 이렇게 탑 모양으로 남아있게 된 게 바로 탑카르스트 지형이고요. 이렇게 많이 깎여나간 부분, 많이 녹아내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단단하게 살아남은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차별적인 용식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다의 뷰트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약간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층이 다 쌓여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 다 어디 갔을까요? 지금 단쌤이 빗금치는 이곳들에 있던 지층들은 이곳을 흐르던 하천, 빗물, 지하수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깎여 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탁자 같은 모양들이 어떻게 남았냐면 이 위에 있는 지층이 유난히 단단한 부분이어서 아래에 있는 연약한 암석이 깎여 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뷰트는요,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형이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었고, 그리고 경암, 이렇게 버티고 있는 단단한 암석과 그리고 연암, 침식과 풍화의 약한 암석 사이에 성질 차이에 의해서, 차별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4, 9를 볼까요?
사구의 모래는 굉장히 고운데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래들은 바람에 날려서 이동하다가 쌓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가 굉장히 작고 고운 물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형에서는요, 특히 건조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지형들은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침식 지형인지 퇴적 지형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1번부터 같이 볼게요. 가는 빙하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지형이다. 자, 빙하랑 관련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빙하의 최대 범위를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빙하 퇴적 물질이 쌓여있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설명이었네요. 그 다음 2번, 나는 용암이 굳어 형성된 급경사의 지형이다. 이것도 옳지 않은 설명이죠. 용암과 관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까요? 자, 이 3번 보기 정말 좋은 보기였고요. 가는 라보다 구성물질의 분급이 불량하다. 자, 분급이 뭐냐면 큰 물질끼리 작은 물질들끼리 서로 떨어지는 것을 분급이라고 하는데요. 자, 모래위는요, 빙하가 다양한 물질들을 끌고 가다가 빙하가 녹아서 사라지면서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된 지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다양한 크기의 자갈, 돌멩이, 모래, 흙 이런 알갱이들이 서로 분급이 될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고 그것을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자, 라의 지형은요, 사구, 모래 언덕이고 바람에 의해서 날린 물질이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얼마나 고운 모래들이 퇴적이 돼서 만들어졌겠어요. 상대적으로 분급이 양호하겠죠. 그래서 3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까요? 다는 나보다 화학적 풍화작용을 많이 받았다. 자, 이 탑카르스트가 바로 화학적 풍화작용의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5번 같이 볼게요. 다와 라는 주로 퇴적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라는 퇴적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뷰트는 침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글의 가나 도시를 지도의 A, D에서 고른 것은 사실 단쌤이 어제도 수능 완성 강의를 촬영했고 수능 완성 강의를 촬영하면서 강조했던 게 이렇게 이 지역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도에서 위치를 찾는 문제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딱 텍스트를 보는 순간 헐, 내가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관련된 이슈를 다 알아야 돼? 라고 긴장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속에 항상 정답이 있고요. 문제 속에 항상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당황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는 심호흡 크게 하고요. 나는 잘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속에 숨어 있는 단서들이 보다 더 눈에 잘 띌 건데요. 자,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요. 가 지역은요, 세계적인 패션 업체의 본사들이 입지한 패션 산업의 중심지래요. 우리가 패션 산업의 중심지 세계지리에서 공부한 거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가 속한 이 롬바르디아주 이런 걸 이제 보는 거 여러분들은 답답했을 텐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과 경제적인 격차가 크대요. 그래서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갈등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고, 자, 이탈리아 중앙 정부로부터 분리 독립 운동이 있었고 이를 파다니아 운동이라고 부른다. 파다니아 지역이네요. 그리고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이탈리아에 있는 지역이고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과 경제적 격차가 크다. 그럼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나도 마찬가지인데요. 에스파냐 프로축구 리그에서 엘클라시코는 나와 마드리드를 연고로 하는 두 팀 간의 라이벌 경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 모르는 친구들은 내가 축구까지 알아야 되나, 축구팀도 알아야 되나 하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 더 읽어보면 여기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서 두 지역 간 갈등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어떤 갈등이냐면요. 나가 속한 카탈루냐 지방은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 지역의 주류 사회와 다른 언어, 다른 문화적인 특징, 다른 역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눈치챌 수가 있겠고요. 다른 지역과 경제적 격차가 커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지역을 골라주면 되겠고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힌트가 있었어요. 에스파냐 프로축구 리그. 에스파냐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독특한 언어와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왜요? 여기 이탈리아에 점 찍혀져 있는 게 딱 한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에스파냐에 점 찍혀져 있는 게 딱 한 지역이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다른 지역에 점 찍어놨으면 여러분들 조금 더 난해하고 헷갈리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정답은 가 지역은 이탈리아 북부 지역 C였고요. 그리고 나 지역은
에스파냐에서 분리독립 움직임이 있는 곳 D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만점을 위한 디테일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여기 C 지역은요, 패션 산업의 중심지라고 했잖아요. 밀라노 주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D 지역은요, 사실 에스파냐에서 분리독립 움직임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그리고 이 두 군데는 맥락이 비슷합니다. 역사적인 차이, 그리고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두 군데가 바로 어디냐면 요 두 지점인데요. 위치를 딱 보면 여기는 잘 살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왜? 다른 지역들과 연결되는 바다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문제에서 풀었던 D 지역이 바로 카탈루냐 지역이고요. 카탈루냐인들이 카탈루냐어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또 비슷한 맥락으로 분리주의 움직임이 있는 곳, 이곳은 바로 바스크.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A 지역과 B 지역은 오답이고, 그리고 이 두 지역의 위치를 묻는 문제가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궁금했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A는 노르웨이고요. 만약에 이 위치가 나온다면 IT 산업, 첨단 산업 중심지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겠죠. 노르웨이의 오슬로 주변이 되겠고요. B는요, 여기 있는 나라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B는 폴란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입니다. 그래프의 ABC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BC는 각각 불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중 하나임. 그리고 이 세 종교는 모두 다 보편 종교에 해당하는 주요 종교들이죠.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불교는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아시아에 분포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프의 ABC 중에서 신자의 대다수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인 거, 여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고 나누는 이유는요, 아시아와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을 합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작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A가 바로 불교가 되겠습니다. A가 불교라는 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중이 높다는 걸 통해서 바로 찾을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B 종교는요, 신자의 대부분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인데요. 그 다음에 더 눈에 띄는 게 바로 여기죠.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지역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 이 지역들 대부분 건조기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교라는 걸 또 찾아줄 수가 있었고요. 자, 이 세 번째 C 그래프는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자 수가 고르게 많이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지리에서 공부하는 세계 주요 종교들 중에서 신자 수가 가장 많은 종교, 그리스교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 1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민족 종교이다. 아니죠. 여기 있는 세 종교는 모두 다 보편 종교입니다. 보편 종교는 그냥 세계인 누구에게나 포교하는 이런 종교죠. 자, 그 다음 B는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한 종교이다. 이렇게 종교의 기원지를 도시 이름을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묻기도 하고 대륙 이름을 묻기도 해요. 그래서 수능 개념에서부터 단쌤이 이 종교의 기원지는 정말 잘 기억해달라고 강조했었는데요. 여기 있는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의 기원지는 모두 다 서남아시아가 되겠습니다.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한 종교는요, 불교, 그리고 힌두교가 되겠죠.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었어요. 그 다음 3번 C의 대표적인 종교 건가는 모스크이다. 모스크는요, 이슬람교 사원을 의미하는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어요. 이슬람교의 이 사원의 둥근 천장 모양을 모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자, 4번 보기,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발생 시기 항상 헷갈리죠? 이거 딱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2022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크리스트교에서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2022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기원이 되는 종교가 바로 크리스트교고요. 기원 전부터 만들어진 종교가 바로 불교예요. 인도의 고대 종교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면서 등장한 종교 불교가 되겠고요. 기원 후 등장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절대 까먹지 않겠죠. 그리고 힌두교는 어디에 속하냐고요? 힌두교의 발생 시기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생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A는 C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이게 바로 옳은 설명이었어요. 정답 4번이고요. 5번 전 세계 신자 수는 크리스트교 신자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이슬람교, 그 다음 불교 순서인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맥락이 다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시험 볼 때 정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여기에 딱
집중하면 됩니다. 글자 수 순서대로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순서대로 신자수가 많아요. 그래서 5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지리정보와 관련해서 입지 선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리정보의 그 기본 개념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주 나오지 않았던 유형의 문제이지만 한 번 나오면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항상 기본 개념 공부에 충실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사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있는 대로라는 게 발문에 있으면 보기 구성이 2개 혹은 3개로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런 유형에 꼭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지리정보의 구성 요소에는 공간정보, 속성정보, 관계정보가 있는데요. 공간정보는 무엇을 나타내는 정보냐면 바로 위치나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예요. 그래서 지금 단쌤이 강의를 찍고 있는 이 EBS 스튜디오는 대한민국 경기도 일산에 있다. 이게 바로 공간 정보가 되겠고요. 속성 정보는 뭐냐면 이 EBS에는 몇 명의 직원들이 있고 여기에는 수능교육부라는 부서가 있고 이런 게 바로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정보, 속성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관계 정보는 뭐냐면 이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이 EBS 스튜디오에서 찍는 강의가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퍼지고 있잖아요. 이곳은 그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이 장소가 다른 장소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정보가 바로 관계 정보예요. 그런데 여기 기억의 보기를 한번 볼까요? 이집트 카이로의 인구 규모, 이것은 위치나 형태와 관련된 공간 정보가 아니라 속성 정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 탐사 기술이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니은번은 전형적인 원격 탐사의 장점을 활용한 지리정보 조사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남극 대륙, 인간의 접근이 힘든 곳이죠. 인간의 접근이 힘든 곳, 접근성이 낮은 곳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굉장히 좋고요. 원격 탐사는 그냥 위성사진으로 촬영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빙하 면적의 변화,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리고 넓은 지역의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 이 3가지에 모두 다 부합하는 아주 전형적인 원격 탐사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리정보 시스템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지리정보를 컴퓨터로 분석하는데요. 멕시코시티 내의 자동차 공장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한 중첩 분석,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입지 선정 문제들 있죠. 조건에 맞는 대로 3점, 2점, 1점 부여해서 가장 최적의 장소 찾아내는 거, 바로 지리정보 체계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동차 공장의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일단 인구 밀도가 높은 곳, 그리고 사람들의 임금이 조금 낮은 곳,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지도를 중첩해서 최적의 입지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또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례로 영국 런던의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 우리나라의 웬만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몇 번 버스 몇 시간 뒤에 오고 심지어 좌석 상황이 여유로운지 혼잡한지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GIS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전형적인 해안 지형의 특성 묻는 문제였고요. 그림은 유럽을 여행하면서 스케치한 해안 지형의 모식도이다. A부터 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그리고 A, D는 각각 사주, 석고, 시스텍, 해식동 중 하나임. 단쌤이 항상 문제에 힌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힌트가 있었는데요. 여기 6개 사주라고 이미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쌓인 지형은 모래 기둥 사주라고 하는구나 라는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었고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여기도 상상력이 조금 필요한데요. 여기 있는 A는 원래 뒤에 있는 육지랑 한 몸으로 이어진 곳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단쌤이 빨간색으로 빗금 치는 곳들 어디 갔을까요? 메사랑 뷰트 침식돼서 사라졌던 것처럼 이 지역들도 파도에 의해서 혹은 연안류에 의해서 침식받아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육지와 분리된 이 A를 바다에 있는 기둥이라고 해서 시스텍이라고 하고요. 자, B, 이 지역은요. 파도가 계속 집중돼서 치거나 혹은 이곳의 암석이 유난히 연약했거나 그래서 이곳에 침식이 집중되면서 깊게 파여서 만들어진
해식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해식동이라는 뜻은 바닷가에 침식받아서 만들어진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C는요. 원래는 여기 있는 바다랑 한 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D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움푹 많이 만들어지면서 연안류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 거고, 그래서 연안류의 방향대로 모래가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D는 모래, 기둥,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만들어지면서 C는요. 바다와 떨어져서 호수가 됐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여기 가서 물을 먹어보면 짠물일까요? 짜지 않은 물일까요? 과거에 바닷물이었으니까 짠물이겠죠? 그래서 소금기가 있는 호수, 석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같이 볼까요? 자, 조류의 퇴적으로 형성된 지형은 우리가 세계지리에서 공부하는 지형 중에 갯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A 지형 자체가 퇴적이 아니라, 조류의 퇴적도 아니라 파랑과 연안류의 침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되겠죠. 그 다음 니은번 B는 파랑의 차별 침식으로 형성된 지형이다. 맞는 설명이죠. 자, 차별 침식 별거 아니고요. 많이 깎이고 적게 깎이고 똑같은 지역인데 이 침식량의 차이가 있을 때를 차별 침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디귿 C는 화산 폭발로 물이 고여 형성된 호수이다. 여기 지금 바닷가고요. 석호예요. 그래서 화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 D는 주로 모래가 퇴적되어 발달하였다. 자, 이름에 이미 모래가 들어가 있잖아요. 모래사자, 모래가 쌓여서 기둥 모양이 된 것.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자,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세 지역의 월평균 기온과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여러분들 꽤나 어려웠을 것 같아요. 누적 강수량 나오면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데다가 여기 지금 눈금을 보기에는 이 눈금 하나당 간격이 500mm로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여기 강수량에서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 거야 파악하는데 시간을 조금 많이 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먼저 우리 이렇게 기후 그래프 나오면 항상 지도가 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요, 또 지도가 없었어요. 이번 시험의 특징이 지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도가 중요하지 않은 거냐?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지도가 이미 탑재되어 있다고 전제를 하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기후 그래프를 보면서 이 지역은 서한해양성 기후네, 이 지역은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네,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 지역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단쌤이 지금 수능 완성 강의에서 여러분들 계속 이 지도를 각인시키는 연습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쌤이랑 같이 이런 연습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분명히 이런 유형의 문제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때 지금보다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같이 볼게요. 먼저 월평균 기온 봤을 때 우리 딱 이렇게 18도씨에 선 긋고 봐야 되겠죠. 단쌤은 이렇게 그냥 15와 20 사이에 한 5분의 3 정도 되는 지점, 여기가 18도씨겠구나 이렇게 대충 찍었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지에 있는 이 날카로운 면을 접어서 똑바로 그어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을 긋고 보니까요. 세 지역 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씨보다 낮네요. 자, 그럼 또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될까요? 영하 3도의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0도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영하 3도면 대략 한 이쯤이 되겠고 여기 있는 모든 지역들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에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영하 3도에서 18도씨를 이렇게 연결하면 알파벳 C자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 지역은 모두 다 온대기후 지역이겠구나 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고, 세 지역이 다 온대기후 지역이 되려면 강수량 조건에서요, 여기 500mm의 선 딱 긋고요. 모든 지역의 강수량이 500mm 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온대기후 지역이 맞네 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지역과 나지역은요, 최난월이 1월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와 계절이 반대구나, 남반구 지역이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가와 나는 남반구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 우리와 똑같이 다 지역은요, 7월, 8월 기온이 높고요. 그리고 1월 기온이 낮아요. 이걸 통해서 이 지역은 북반구 지역이겠구나, 여기까지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강수량 조건을 볼 건데요. 가 지역은요, 1월, 2월, 3월, 4월에 강수량이 적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가 지역은 남반구잖아요. 그러면 가 지역의 1월은 여름이죠. 여름에 강수량이 적다는 거예요. 자, 이 누적 강수량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우리 친구들이 1월에 용돈 10,000원 받았어요. 그리고 2월 용돈 10,000원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누적 용돈 얼마예요? 20,000원이죠. 자, 근데 또 3월에 용돈 10,000원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누적 용돈은 30,000원이죠. 이대로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매달 받은 용돈 다 더해서 12월 달에 받은 용돈,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1년 총 용돈이 되는 거죠. 그거예요. 누적 강수량은 1월 강수량에서 2월 강수량 더해서 그리고 3월 강수량 더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 사이에 기울기 변화가 크다면 이 사이에 비가 많이 내렸구나 하는 힌트가 되는 건데요. 지금 1월, 2월, 3월 가면서 기울기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즉 강수량이 매우 적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 건조한 기후, 이 지역은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겠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었는데요. 진짜 그런가? 한번 여름 강수량 봤으니까 겨울 강수량도 봐야 되겠죠. 6월, 7월, 8월 이때 갑자기 그래프의 기울기가 확 급하게 바뀌고 있죠. 이때 강수량이 매우 많았구나.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맞네요. 겨울 강수량이 많은 걸 보니까 지중해성 기후 맞죠? 자, 그 다음 나 지역은요, 꾸준히 강수량이 많아요. 심지어 1월 강수량이 거의 250mm, 2월에 이미 500mm를 돌파했어요. 근데 6월, 7월, 8월 남반구의 겨울에 해당하는 이때 강수량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밀하게 구분을 하려면 한 달 강수량이 30mm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 이 그래프에서 이 한 칸의 차이가 500mm나 되기 때문에 이 아주 세밀한 디테일한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온난 수분 기후인지 아니면 온대 겨울 건조 기후인지 여기까지 구분하지 않아도 풀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느라 너무 시간을 많이 쓸 필요는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나 지역은 남반구의 대륙 동안에 주로 분포하는 온대기후 혹은 온대 겨울 건조기후 혹은 온난 수분기후 지역이겠구나. 이 정도로만 놓고 빠르게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다 지역은요, 대부분의 달의 강수량이 꾸준히 많아요. 그래서 큰 기울기의 변화 없이 꾸준히 강수량이 많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기는 매달 수분한 모든 달의 강수량이 30mm 이상인 수분기후라는 것까지 찾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최난월 평균 기온을 살펴봐야죠.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도씨보다 낮네요. 그래서 서늘한 여름이 나타난다는 걸 통해서 다 지역은 서한해양성 기후라는 것도 찾을 수 있었고요. 이제 보기 같이 볼게요. 자, 1번 가는 6월, 8월 강수량이 12월에서 1월, 2월까지의 강수량보다 많다. 이 어떻게 알아요? 이 기울기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요,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나에서는 플라야, 와디 등의 지형이 나타난다. 이러한 지형들을 볼 수 있는 곳들은 건조기후 지역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 3번.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은요,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 혹은 대륙 동안의 지역들이죠. 근데 다 지역은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이고, 벼농사가 이루어지기에는요, 여름이 굉장히 서늘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 가와 나는 모두 열대기후에 해당한다? 아니죠. 가와 나는 모두 온대기후에 해당한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은 설명. 5번 한번 볼까요? 가나다 중에 두 지역은 북반구에 위치한다? 아니죠. 가나다 중에 한 지역만 북반구고 두 지역은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 B, C, D에서 고른 것은, 자, 각 국가에 거주하는 이주자의 출신 국가별 비율 및 성별 인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그래프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정말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시험 보다가 이 자료를 보고서 이거 수능 특강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건데 라고 생각했던 친구는 당연히 많지 않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수능에서 우리가 뻔하게 봤던 수능 특강에 있던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이 나온다면
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런 접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사람들은요,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 세계의 인구 이동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 이동이에요. 즉 돈을 벌기 위한,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한 이동이 많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동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선진국 국가 혹은 임금이 높은 곳 혹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굳이 멀리 있는 선진국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의사소통.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가 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의 동질성이 있는 지역으로 가거나, 굉장히 슬프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언어의 동질성이 있는 선진국이란 즉 그 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나라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로 언어의 동질성 때문에 이민을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각 국가에 거주하는 이주자의 출신 국가별 비율 및 성별 인구를 살펴봤더니요. 일단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집트, 그래서 대부분 아시아 지역들, 그것도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북부아프리카 지역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이 주변에 있는 지역 중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 서남아시아의 산유국들 아닐까요? 자, 그리고 여기 성비도 알려줬어요.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인구수인데 가 지역은 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남성 인구가 훨씬 더 많죠. 남초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여기는 아무래도 건설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은 곳이겠구나 추론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 지역은요. 나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멕시코에서 왔대요. 멕시코와 가까운 지역이 아닐까요? 특히 전체 이주민들 중에서 멕시코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 봐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 중국, 인도, 필리핀, 엘살바도르, 이걸 보니까 뭔가 태평양 인근의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비에서 여성이 더 많다는 것은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겠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지도를 같이 볼게요. 자, 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요, 바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였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개발해서 벌어들인 자본으로 요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건설 산업을 키우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고, 그래서 남성 노동자의 유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 멕시코로부터, 그리고 엘살바도르로부터,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인도로부터, 필리핀으로부터 인구의 유입이 많았던 나 지역은 바로 C의 미국이 되겠습니다. 자, 필리핀 같은 경우가 바로 3번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언어의 동질성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인접한 국가로 가고자 한다. 그리고 돈 때문에 움직인다. 그리고 언어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국가로 가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국가가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살펴볼게요. 이 문제도요,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그대로 있는 자료였습니다. 정말 변형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나왔거든요. 자, 가나다라 경제블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라는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메르코스르라고도 하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고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라고 하죠. USMCA. 그리고 유럽연합 EU라고 하죠. 자, 역내 총생산액 먼저 살펴볼게요. 이거 단쌤이 이 그래프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개념에서 보면서 항상 역내 총생산액 1인 지역경제블록, 그리고 인구 1인 지역경제블록, 그리고 역내외 무역액에서 역내 무역액의 비중이 높은 경제블록 꼭 기억해달라고 정말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론하게 하는 유형의 문제는 앞으로도 정말 많이 나올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 여러분들 외워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외우면 분명히 여러분들 그 수능 시험장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긴장했을 때 헷갈리고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쌤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주려고 하는데요. 역내 총생산액이 뭐냐면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이에요. 근데 이 나 경제블록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 GDP 1위인 국가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위인 국가의 이 GDP는 2위 국가와의 차이도 거의 넘사벽이라고 하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나라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역내 총생산액이 가장 많다라는 걸 통해서 나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선진국이 많은 경제블록인 유럽연합이 역내 총생산액이 많겠죠. 그런데 유럽연합을 찾아내는 힌트는 사실 이 자료보다 오른쪽의 자료예요. 역내외 무역액 중에서 역내 무역액과 역외 무역액을 더하면 이게 바로 총무역액이겠죠. 총무역액 중에서 역내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 심지어 역내 무역이 역외 무역보다 많은 지역. 역내 무역이라는 것은 이 경제블록에 속한 나라들끼리의 무역이고요. 역외에는 이 경제블록에 속하지 않은 지역과의 무역액을 뜻하는데요. 이 경제블록 내에서의 무역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가가 유럽연합이라고 찾아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와 라가 그러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메르코스루 중에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우선 역내 총생산액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다를 볼까요? 역외 무역액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이 경제 블록은 주변에 뭔가 무역을 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 아세안에서 조금만 시선을 위로 올리면 한국, 중국, 일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가 바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되겠고요. 그리고 라가 바로 여기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메르코스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은 항상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 이름만 공동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가는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한 경제블록이다. 이것은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대한 설명이죠. 2번, 나는 가보다 회원국 수가 많다. 자,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참여한 나라 몇 나라일까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 나라고요. 유럽연합은 영국의 탈퇴 이후에 27개의 나라가 참여하고 있어서 전체 참여하고 있는 나라 수가 가장 많은 경제 블록이기도 해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죠. 자, 그 다음 3번. 다는 가나다라 중에 회원국의 총인구가 가장 많다. 이게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자, 아세안이 총 인구가 가장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여러분들이 문제지에 있는 세계지도로 눈을 딱 가져가 보세요. 동남아시아에 보면 10개 나라가 있죠. 그 10개 나라가 다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인구 대국들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인구 2억 넘고요. 그리고 필리핀 인구 2억 넘고요. 베트남 인구도 필리핀 인구 1억 넘고요. 그리고 베트남 인구도 곧 1억을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만 합하더라도 벌써 인구가 4억 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경제 블록들 중에서 총인구가 가장 많다가 정답이었고요. 4번, 라는 가나다라 중에 정치 경제적 통합 수준이 가장 높다. 정치 경제적 통합 수준이 높다는 것은요, 공동의 화폐를 사용하고 초국가적인 기구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유럽연합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 다음 5번. 유럽연합은 역내 무역액이 역외 무역액보다 많죠.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이 내용 반드시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글의 가나다라 기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쾌펜의 기후구분에 따르면 냉대 기후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이고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기후로, 이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되어야 냉대림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온 조건이 만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냉대 기후는 수목 기후죠. 그 다음 강수 특성에 따라서 겨울이 건조한 가의 기후는 냉대 겨울 건조 기후가 되겠고요. 이 냉대 기후에서 습윤하다, 건조하다의 기준은요, 월 강수량이 20mm, 월 강수량이 20mm, 모든 달의 강수량이 20mm 이상이면 나와 같이 강수가 연중 고른
냉대 수분 기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한대 기후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인 기후로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씨 이상, 즉 최난월 평균 기온이 0에서 10도씨 사이인 다 기후는 바로 짧은 여름이 존재하는 툰드라 기후가 되겠고요. 이 짧은 여름 동안에 술록을 유목을 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 미만. 그러면 1년 내내 기온이 0도 미만이면 주변에 다 눈과 얼음밖에 없겠죠? 그래서 라는 빙설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 같이 볼게요. 가는 아시아에 비해 남아메리카에 넓게 분포한다. 자, 이래서 이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도가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남아메리카에서는요, 냉대 기후가 아주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시아는요, 냉대 기후의 분포 면적이 남아메리카보다 훨씬 더 넓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 니은, 나에서는 타이가 지대가 나타난다. 자, 이 냉대림에서도요, 이 러시아의 냉대림이 굉장히 넓은데요. 시베리아 지역의 냉대림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타이가였고, 이것이 전 세계 냉대림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이제 냉대림을 부르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 냉대 수분 기후에서는 타이가 지대가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 그 다음 디귿. 다에서는 다각형 모양의 구조토를 볼 수 있다. 자, 이 구조토는 토양이 동결 어는 것과 융해 녹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서 입자가 큰 물질들은 더 멀리까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입자가 큰 것들끼리 작은 것들끼리 나누어지는 현상.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현상 맞고요. 그 다음 라에서는 여름에 솔리플러덕션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아니죠. 자, 이것도 단쌤이 이런 내용 꼭 기억해달라고 어제 수능 완성 강의를 촬영하면서 강조했었는데요. 바로 6월 모의평가에 나왔네요. 이 솔리플럭션 또한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는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풀기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프는 세계 총 인구 추이와 총 인구의 지역, 대륙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도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 정말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연계교재 공부를 정말 충실히 해야 되겠구나. 간접 연계로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간접 연계가 아니라 이렇게 직접 연계되는 문제들이 이번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수능 직전까지 우리 개념 공부, 기본 개념 공부에 정말 겸손하게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1965년에도, 1990년대에도, 그리고 2015년에도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다 대륙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 이상인데요. 그중에 40억 명 이상, 한 46억 명 정도가 이 대륙에 살고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전 세계 1, 2위의 인구 대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고요. 자, 그 다음 가와 나 지역이 여러분도 헷갈렸을 텐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쌤이 항상 강조하죠. 여러 시기의 자료를 준다는 것은 이 사이의 변화를 파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나 대륙은요, 1965년에는 다 대륙보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었는데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 대륙은 가 대륙에 역전을 당했죠. 자, 그 다음 가 대륙은요, 1965년에는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 대륙보다 적었지만 점차 커지면서 이제는 가 대륙의 인구가 나 대륙의 인구를 초월했죠. 자, 그래서 이 가 대륙은요, 가 대륙은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겠구나.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 가 대륙은 바로 아프리카, 그리고 나 대륙은 유럽,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부터 볼게요. 2015년 가의 인구는 20억 명 이상이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실 이런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전 세계 인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숙달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요. 단쌤이 수능 특강에서, 단쌤 특강, 인구 특강에서 이 전 세계 대륙별 인구수, 그리고 대륙별로 인구수 1위인 국가 정리했었거든요. 이렇게 대륙별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물어보는 문제들 나오니까 그 특강을 한번
한번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 총 인구를 알려줬습니다. 총 인구가요, 지금 2015년 기준으로 대략 한 75억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대략 20% 조금 안 되는 10몇 프로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림잡아 계산해 보더라도 20억 명 이상은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한 13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자, 니은 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죠. 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죠. 그 다음 디귿, 나는 가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맞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유럽은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인구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 다음 리을, 다는 나보다 1인당 평균 소득이 높다. 아니죠. 유럽이 1인당 평균 소득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고요. 그 다음 1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프는 세 국가의 주요 화석 에너지 자원 A, B, C의 소비량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러시아, 중국 중 하나임.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동안 석탄, 그리고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탑3 국가들 달달달달 외웠죠. 그렇게 외우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료를 스스로 분석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이렇게 변형되는 문제에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 달달달달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럴까? 질문을 던지고, 왜 이런 패턴이 나타날까? 왜 이 나라가 나왔을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해보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이 문제는 그래도 미국의 값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단쌤이 항상 이야기하죠. 자, 두 시기의 자료를 주었다는 것은 이 시기 사이의 변화가 힌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비자원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서 1990년대에도 사용량이 많았어요. 이 새 화석 에너지 중에서 사용량이 가장 많았네요. 그리고 2020년에도 여전히 사용량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쓰임새가 가장 다양한 석유겠죠. 게다가 미국은 전 세계 1위의 석유 생산 국가잖아요. 자, 그 다음 A 자원과 C 자원의 변화 양상의 패턴이 다르죠. 우선 2020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A 자원을 더 많이 쓰고 있고요. 이 변화 패턴을 보자면 미국에서 A 자원의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1990년에서 2020년 사이에 C 자원의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어요. 왜일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이슈가 바로 환경이거든요. C 자원은 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큰 자원인 거죠.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원. 그리고 A 자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화석에너지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최근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자원이에요. 그래서 A는 천연가스, 그리고 C는 석탄,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와 나를 찾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전 세계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러시아를 규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유럽의 나라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이 끊기게 되면 당장 자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가스로 인해서 가지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어요. 올해 굉장히 중요한 세계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가스에서 1990년에도 사용량이 많았고 2020년에도 소비량이 많았던 이 나 국가가 바로 러시아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국은요, 전 세계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 석탄 생산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이 생산하지만 인구도 많죠. 그리고 공장도 많죠. 소비량이 워낙에 많아서 석탄을 또 오히려 수입까지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나라 중에 석탄 소비량이 가장 많으면서 두 시기 사이에 석탄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난 나라, 가가 바로 중국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보기 같이 볼게요. 자, A 천연가스는 언제 상용화되기 시작했냐면 냉동 액화 기술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했어요. 천연가스가 그럼 있다는 건 언제 알았냐면 석유를 개발할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석유 위에 천연가스가 존재하는 곳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폭발의 위험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냉동 액화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상용화가 된 겁니다. 즉 상용화된 시기는 석유가 더 이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화석에너지의 상용화 시기 물어보는 문제들 많이 나오죠. 석탄이 가장 이릅니다. 석탄은 산업혁명 시기부터 중요한 동력 자원으로 이용이 되었고요. 자, 그다음 석유는요. 내연기관의 발명, 산업혁명 이후에 내연기관의 발명 이후에 상용화되었죠.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B는 C보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맞는 설명이죠.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의 70%는 석유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C는 A보다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선진국에서는 사용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자원이고요. 그 다음 4번 중국은 러시아보다 1990년 천연가스 소비량이 적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5번 미국의 석탄 소비량은 1990년에 비해 2020년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이제 1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14번 문제가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단쌤이 수능 개념 때도 위도 경도를 통해서 위치 추론하는 문제가 앞으로 엄청난 함정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시켰고요. 수능 특강 때도 연습을 시켰고 수능 완성에서도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위도 경도를 가지고서 위치 추론하는 문제가 나오면 문제지 어딘가에는 세계지도가 있거든요. 지금 이 14번 문제 바로 아래에 있는 15번 문제에 있는 세계지도를 단쌤이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문제지에 있는 세계지도를 활용해서 위도경도를 추론하는 연습을 단쌤이랑 같이 하다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자신감 있게 풀게 될 거예요.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라는 각각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브라질, 콜롬비아의 수도 중 하나임. 그래서 일단 요런 지역들이 나왔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하면서 같이 봅시다. 자, 가 지역은요. 위도가 북반구의 4도래요. 그러면 적도 부근이겠죠? 자, 적도의 선부터 쭉 그어볼게요. 고맙게도 15번에 있던 이 지도에 적도가 딱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적도의 선을 긋는 방법은 여기 아프리카 꺾이는 부분 있죠? 요 정도 지역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호수 지나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섬 지역들 쭉 지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남아메리카까지 쭉 그어보면 요게 바로 적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 지역은 요 주변에 어디에 있는 국가구나 라는 힌트를 알 수가 있었고, 자, 경도에서 기준이 되는 나라는 영국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단쌤이랑 같이 외쳐보세요. 여기 영도는 영국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뉴질랜드 부근 요쯤이 동경 180도와 서경 180도가 만나는 지점, 그래서 날짜 변경선이라고 부르는 지점이고요.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렇게 동쪽으로,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이제 경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서경 75도 정도 되는 지점이 어디를 지나가냐면 여기를 지나가요, 여러분들. 뉴욕이랑 그리고 잠깐만 조금 더 오른쪽으로 서면을 그어볼게요. 자, 여기 뉴욕이랑 그리고 콜롬비아 부근을 지나가거든요. 뉴욕, 콜롬비아, 그리고 여기 라틴 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서쪽의 바닷가 쪽을 지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서경 75도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자, 그러면 다 나왔네요. 적도 부근에 이 서경 75도 부근에 있는 국가니까 이 가 국가는 바로 콜롬비아의 수도가 되겠고요. 콜롬비아의 수도는 우리가 열대 고산기후 지역에서 많이 다뤘던 보고타가 되겠습니다. 열대 고산기후 지역이라는 것까지 체크해 놓고요. 자, 나 지역은요. 북반구의 9도예요. 그래서 적도 부근에 굉장히 가까운 저위도 지역이겠구나. 요 정도의 힌트를 알 수가 있겠고, 경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동경 7도라는 것은 영국에서 동쪽으로 그다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대략 요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동경 60도에 해당하는 곳을 같이 선을 그어봤는데 이렇게 이란 부근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이에 한 6분의 1 정도 되는 지점 대략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지나다 보면 여기 나이지리아였네요. 나는 나이지리아였고 나이지리아의 수도는요. 아부자라고 하는 도시고요. 자, 그 다음 다 지역을 한번 볼까요? 다 지역은 이번에는 남반구의 15도인데 단쌤이 항상 남반구의 30도에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남반구의 30도는 이렇게 나이지리아가 아니죠.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부근을 지나서 오스트레일리아 남쪽을 지나서요. 그리고 이렇게 쭉 칠레 중부 지역을 지나서 여기 우루과이랑 아르헨티나 부근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적도와 이 선 사이에 한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경 48도니까 요 어디쯤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적도와 여기 남반구의 30도를 나타냈던 선 사이의 절반쯤, 그리고 서경 48도쯤. 자, 요 지점은 바로 다 지점이 되겠고요. 다 지점은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가 되겠네요.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 자, 그 다음 라 지역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라 지역은요. 남반구의 25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반구의 30도 선 그었던 것에서 조금 위쪽, 조금 저위도 지역, 그리고 동경 28도예요. 우리가 영도랑 동경 6도에 선 그었으니까 그 사이쯤에 절반 정도 되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 절반 정도쯤 되는 곳에서 우리가 선 그은 남반구의 30도보다 조금 저위도인 지역 요쯤이 되겠고요. 이 라에 해당하는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를 요하네스버그 아니에요? 아니면 케이프타운 아니에요? 얘기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는요. 행정수도, 입법수도, 사법수도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번에 라에 출제된 곳은요. 행정수도였던 프리토리아였습니다. 남아공의 행정수도인 프리토리아. 자, 그리고 이제 보기 같이 볼게요. 1번, 가는 내륙 개발을 위해 20세기에 조성된 계획도시이다. 이거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단쌤이 브라질리아 나오면 늘 강조하는 내용이죠. 브라질은요, 굉장히 슬프게도 식민 지배로 인해서 동쪽의 해안 지역부터 개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의 격차가 너무 커져버리게 됐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륙 지역을 개발하자. 그래서 브라질리아라는 도시를 일찍부터 계획적으로 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거든요. 자, 브라질리아는 20세기에 조성된 계획도시이다. 이 내용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2번. 다는 해당 국가의 수위 도시이다. 자, 수위 도시가 무슨 뜻이냐면 인구 규모 1위인 도시를 의미하는데요. 자, 다는요, 브라질리아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계획도시였어요. 하지만 그 계획이 성공했냐? 사실 그다지 성공했다고 보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륙 지역과 해안에 발달된 도시 지역들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촘촘하지 않았고 그 사이사이에 이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해줄 만한 도시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해안가에 있는 도시에서 브라질리아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곳의 기능이 조금 더 국가의 균형 발전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장기적으로 지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자, 어쨌든 브라질의 수위 도시는요, 이 해안가에 만들어졌던 해안 도시들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라는 아프리카 최대 인구 대국이자 산유국의 수도이다. 이것은요, 브라질이 아니죠. 나이지리아의 아부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4번, 나는 가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지도를 계속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가 지점과 나 지점은 둘 다 적도 부근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평균 기온을 어떻게 비교하지? 하고 조금 당황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단쌤이 아까 이렇게 정리해줬던 겁니다. 콜롬비아의 보고타는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서 열대 고산 기후, 상춘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적도 주변에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나이지리아가
열대 고산기후, 상충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보다 영평균 기온이 높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지도에 찍어놓고 푸니까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 5번 가나다라 중에서 영국 런던과의 최단거리 도시는 어디일까요? 경도 차이가 가장 적은 곳을 골라주면 되는데요. 바로 나이지리아의 아부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14번 문제 여러분들 어려웠겠지만 이렇게 연습 몇 번만 해보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많이 다뤄보지 않아서 낯설 뿐 잘 해낼 수 있는 유형이에요. 자, 이제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도의 ABCD는 세계 주요 산맥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는요, 알프스 산맥이고요. 알프스 산맥은 신기조산대에 해당하는 곳이죠. B 산맥은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히말라야 산맥도 역시 신기조산대에 해당하는 곳이죠. 그 다음 C 산맥은 에팔레치아 산맥이고 에팔레치아 산맥은 고기조산대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 D 산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 안데스 산맥이자 신기습곡 산지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보기 기억법 바로 해결할 수 있겠네요. A는 C보다 산맥의 형성 시기가 늦다. 맞는 설명이죠. 에팔레치아가 더 먼저 만들어진 산맥이고요. 그 다음 니은 B는 D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이거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죠, 여러분들. 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선 한번 같이 그어볼게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알프스와 히말라야를 연결해 줘야 되니까 요 사이의 지점들 요렇게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렇게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자,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도 여기 신기조산대 아틀라스 산맥 있습니다. 여기도 빼먹지 말고요. 그래서 지금 선을 긋고 보니까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이 두꺼워서 대륙판과 대륙판의 만남, 그래서 지각이 두꺼워서 화산 활동을 활발하지 않은 곳입니다. 반면에 안데스 산지는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안데스 산지는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곳이죠. 그러면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여기서 엄청난 열과 압력 마찰이 생기면서 암석이 녹고 그게 바로 마그마, 그리고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나오게 되면 화산이죠. 그래서 안데스 산지 주변은 화산 활동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곳인데요. 자, 환태평양 조산대도 한번 선 그어볼까요? 환태평양 조산대, 이렇게 태평양을 둘러싸고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는 D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디귿. D는 C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높다. 그렇죠. 신기습곡 산지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높고 험준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리을. A와 B는 모두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하여 형성되었다. 아니죠.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산맥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었어요. 자, 이제 16번 문제 볼 텐데요.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ABC 지역과 가 지역 간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BC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임. 안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기후인데 또 자신 없는 편차값이 나왔는데 가 지역과의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더 어렵게 느꼈겠죠. 자, 우리 그래프 나오고 지도 나오면 항상 지도를 먼저 본다. 여기 지도에 적도의 선을 쭉 긋고 봤더니 가 지점은요, 열대 우림기후 지역으로 많이 나왔던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저위도 지역이지만 적도에서 살짝 떨어져 있죠. 비슷한 길이만큼 남반구 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저위도 지역이지만 그래도 적도보다는 살짝 떨어져 있죠. 그렇다면 적도 수렴대 그리고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번갈아 가면서 받는 사바나 기후 지역이겠구나.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 여기는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이요. 자, 그리고 중국 동해안 지역이 기후에서 나오면 늘 어렵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주도의 선을 딱 긋고요. 이 선보다 위도가 낮은 곳에 점이 찍혀 있다면 온난수분 기후 지역, 그리고 이 선보다 위도가 높은 곳에 점이 찍혀 있다면 온대 겨울건조 기후 지역,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지점은요, 이 열대 우림 기후 지역과의 1월 기온 차이
7월 기온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 연교차가 매우 작은 지역이잖아요. 왜? 계절에 따른 태양빛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A 지역 또 B 지역도 가 지역과의 기온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둘 다 저위도 지역이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A 지역은요, 1월 강수량이 가 지역보다 이만큼이 적대요. 아, 이때가 비가 적게 내리는 건기구나. 그리고 이때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되겠구나. 자, 그런 곳을 찾아주면 7월의 우기인 곳, 바로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 지역은요, 1월 강수량이 가 지역보다 이만큼이 많았대요. 아, 이때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였고 7월 강수량이 이만큼 적었대요. 이때가 비가 적게 내리는 건기였구나. 그런 지역을 찾아주면 1월의 우기이고 7월의 건기인 곳,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 C 지역은요, 1월 기온 그리고 7월 기온, 가 지역과의 기온 차이가 이렇게나 크대요. 그러면 세 지역 중에서 가장 위도가 높은 곳, 그래서 세 지역 중에서 연교차가 큰 곳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C 지역. 그리고 1월 강수량, 7월 강수량 차이도 역시 이 지역이 가 지역보다 1월에도 7월에도 강수량이 적은 편이구나. 다만 7월에는 1월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은 편이구나. 이걸 눈치채게 해주는 힌트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가는 B보다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짧다. 자, 가는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잖아요. 근데 B 지역은요, 적도 수렴대와 아열대의 고압대의 영향을 번갈아 가면서 받는 사바나 기후 지역이죠. 그러면 가 지점이 B 지점보다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더 길겠죠. 자, 그 다음 1월의 밤 길이. 여러분들이 1월에 왜 일어나기 힘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밤이 길어졌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늦게 뜨기 때문이잖아요. 자, 밤길입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한 12시간 정도, 적도는 항상 낮 길이, 밤 길이가 12시간 정도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겨울인 1월에는요, 밤 길이가 고위도 지역으로 가면서 점차 길어지기 시작해서 심지어 북극 주변에서는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잖아요. 그렇다면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인 A가 여름을 맞이한 1월의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인 B보다 밤 길이가 더 길겠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한번 볼까요? B는 C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자, 기온의 연교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바로 가 지점과의 계절에 따른 기온 차이였는데, B는요, 요 정도, C는요, 이 정도. 연교차가 작은 열대 우림 기후 지역과 이렇게 기온 차이가 크다는 것을 통해서 C 지역이 B 지역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더 크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C는 A보다 위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을 한번 볼까요? 이거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가 지역이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니까 이 지역이 강수량이 많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 거예요? 가 지역의 월 강수량을 각 지역의 월 강수량에서 빼준 겁니다. 근데 1월 강수량이 B 지역은 가 지역보다 이만큼이 많았대요. 자, 그러면 가와 B의 강수량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누가 더 많아요? 1월 강수량? 그치, B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가보다 적은 지역이 두 지역인데요. 그 중에서 C가 이만큼 적었고 A는 이만큼 적었으니까 그 다음으로 C 그리고 A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차 그래프 나왔을 때 어렵다, 내가 처음 보는 자료다 하고 여러분들 이건 내가 손도 못 대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지는 순간 이 자료의 체감 난이도는 확 높아지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해낼 수 있는 자료다. 왜? 여러분들은 이미 열대 우림기후, 사바나기후, 대륙 동안의 기후를 다 공부했으니까 내가 아는 것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자료에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표는 주요 식량 작물의 국가별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밀, 쌀 중 하나임. 다행인 건 여기 옥수수를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도 이것과 같은 내용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미 수능 특강에서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옥수수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 아메리카라고 외치면서 먹어야 됩니다. 옥수수의 기원지 아메리카, 옥수수의 최대 생산국가 아메리카의 미국이고요. 그리고 최대 수출국가 역시 아메리카. 그래서 옥수수 먹을 때 항상 아메리카 외치면서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가, 나 작물은 밀과 쌀일 텐데요. 지금 A나라가 가장 생산량이 많죠. 전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인 중국이에요. 인구가 많으니까 식량의 생산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가에서 중국 다음으로 순위가 높은 지역들 봤더니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공통점은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이라는 거고요.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생산량이 많은 가 작물은 바로 벼, 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요 식량 자원은 쌀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중국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곳들을 봤더니 인도, 러시아, 그리고 미국, 캐나다 순서예요. 그래서 고緯도에 위치한 특히 러시아나 캐나다와 같이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에서도 많이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내한성, 내건성이 뛰어난 작물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나는 바로 밀이었습니다. 자, 기억 같이 볼게요. 가는 옥수수보다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비율이 낮다? 맞는 설명이에요. 옥수수는 이 주요 식량 자원들 중에서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자원이기도 한데요. 자, 중국보다 인구가 적은 미국은 왜 이렇게 옥수수를 많이 생산할까요? 대부분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와 그리고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나는 가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맞는 설명이에요. 쌀은 생산된 지역에서 대부분 소비되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이 적은 자원이에요. 자, 그 다음 D급 볼까요? A는 B보다 옥수수의 수출량이 많다. 자, 여기 A는 중국이고요.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생산량도 많지만 자국의 소비량도 많습니다. 그 다음 리을 A는 중국이고 B는 미국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17번 문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고요.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도의 AD 산업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 A 지역은 단쌤이 수능 개념 때부터 강조했던 시애틀 또 나왔네요. 작년 모의평가에서도 이 지역이 굉장히 어렵게 우리 친구들에게 느껴졌던 지역이었죠. 자, 이곳은 알래스카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기 때문에 항공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B 지역은요. LA 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헐리우드를 바탕으로 영화 산업이 발달한 곳이자 또 첨단 산업도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 C 지역은요. 여기 휴스턴 부근이 되겠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바탕으로 항공우주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자 여기 주변이 바로 세계 3대 원유 시장인 멕시코만 연안이잖아요. 그래서 석유와 관련된 산업도 발달한 지역이고요. D 주변은요. 5대5 연안의 디트로이트 부근이 되겠는데요. 자, 이 지역은 에팔레치아 산맥의 석탄 그리고 이 5대5 연안의 철광석 그리고 5대5의 수은을 활용해서 일찍부터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죠. 자동차와 관련된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럼 이제 보기 같이 볼게요. 자, 1번 휴스턴을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 공업 지역은 A가 아니고 C에 해당하는 설명이었고요.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곳은 B가 아니고 D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 3번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영화 산업이 발달한 곳은 B였고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산업 지역은 이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5번 D는 C보다 공업 발달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19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그래프의 가나다 지역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유형의 문제도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다뤄봤던 자료였고요. 여기 연도가 조금 바뀌었을 뿐 이 변화의 맥락은 비슷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1960년과 2015년의 도시화율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라틴 아메리카와 앵글로 아메리카가 힌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1960년 전 세계가 이 세계제 2차 대전 이후에 이 폐허가 된 지역들을 복구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때인데 라틴 아메리카와 앵글로 아메리카의 도시화율이 상당히 높죠. 그 이유는 이곳들이 유럽의 식민 지배로 인해서 도시 지역부터 건설이 되고 그리고 도시 지역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지역을 한번 볼까요? 가지역은 1960년대에는요. 도시화율이 무려 20%였어요.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사는 사람이 대략 한 20% 정도였고 나머지 80%는 촌락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 인구보다 촌락 인구가 더 많았었는데요. 아프리카랑 비슷한 패턴이었죠. 그런데 2015년에 가지역의 도시화율은 거의 5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아프리카의 도시화율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가지역은 이 사이에 많은 국가들이 선진국이 되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던 아시아가 되겠고요. 가는요. 나랑 다가 유럽 아니면 오세아니아인데 이 그래프만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자료가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 가지역은 도시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인구 증가율이 높다면 이촌향도 현상뿐만 아니라 인구의 자연 증가율 자체가 높은 곳, 출산율이 높은 곳이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나지역은요. 도시인구 증가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 촌락인구 증가율은 더 낮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촌향도 현상이 조금 눈에 보이기는 하나 왜냐하면 촌락인구에 비해서는 도시인구가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인구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곳, 인구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곳이라는 걸 통해서 출산율이 낮은 곳, 그래서 나가 유럽이라는 걸 이 그래프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가 왜 오세아니아냐면 여러분들 요거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왜 오세아니아가 도시인구 증가율도 높고 촌락인구 증가율도 높지? 이건 단쌤이 아시아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촌향도 현상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실제로 오세아니아의 합계 출산율은 2를 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2를 넘는다는 것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가 바로 오세아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기 같이 볼게요. 2015년에 가는 아프리카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 맞는 설명이죠. 왜냐하면 도시화율도 높고 인구 수도 많으니까요. 그 다음 2번 나는 1960년 촌락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아니죠. 1960년에 촌락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아프리카였습니다. 촌락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도시화율이 가장 낮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 3번 다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가 위치한다. 오세아니아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가 위치하지 않죠.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 딱 3개. 런던, 뉴욕, 도쿄잖아요.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산업화의 시작 시기가 이르다. 자, 이런 보기가 나왔다면 가랑 나 둘 중에 하나는 유럽이라는 힌트거든요. 산업화의 시작 시기는 항상 유럽과 비교를 하니까요. 산업혁명의 본고장인 유럽이 산업화의 시작 시기가 더 이르겠죠. 그 다음 5번 2010년에서 2015년 도시인구 증가율은 유럽이 오세아니아보다 높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2010년에서 2015년에 도시 인구 증가율은 유럽은 이만큼이고 오세아니아는 이만큼, 오세아니아가 더 높네요.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인데요. 자, 다음은 세계지리 온라인 학습의 한 장면이다. 가 국가를 지도의 A, E에서 고른 것은 20번 문제가 조금은 평이한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여기 자료에서 화산회토가 쌓인 지역이라는 걸 통해서 신기조산대에 위치한 곳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계단식론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통해서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이겠구나라는 걸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나시고랭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나시고랭,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식 문화죠. 그리고 커피, 카카오 등을 생산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했다는 것을 통해서 열대기후 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곳이겠구나라는 것도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신봉한대요. 이것도 역시 인도네시아를 찾을 수 있는 힌트였고요. 근데 단쌤이 이번 시험에서 우리가 맞고 틀리는지 중요하지 않다.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자라고 했죠. 주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건 맞지만 문화와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이고 힌두교 사원, 불교 사원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 인도네시아였고요. 지도에서 찾아줘 볼게요. 여기였죠. 알파벳 E가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열대 우림기후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A, B, C, D도 어떤 국가들인지 빠르게 찾아볼까요? 자, A는 파키스탄도 역시 이슬람교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죠. 자, B는 미얀마였고요. 그리고 C는 캄보디아였고요. 두 나라는 불교 인구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죠. 자, 필리핀이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갈등 지역들. 주류를 차지하는 이슬람교와 힌두교 사이에 갈등이 있는 카슈미르 지역, 그리고 미얀마 서부에 주류를 차지하는 불교도와 이슬람교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지역, 그리고 여기 필리핀 남부 지역 역시 주류를 차지하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도 사이에 갈등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까지 정리하면 완벽하게 학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문제 푸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단쌤이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꿈을 이룬 단쌤의 모습이 우리 친구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언젠가 어른이 되고 꿈을 이뤄낸 모습으로 여러분들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요.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고 앞으로도 세계지리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